네, 작지만 강한 스몰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허준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종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바이오 들고 오셨는데, 자, 이지바이오가 사료 첨가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텐데, 일단 작년 4분기 실적이 이익 추정피 대비해서 소폭 하회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이지바이오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제가 추정했던 추정치보다 이제 소폭 상회했으나 이제 이익 같은 경우가 제 추정치인 93억 대비해서 약간 하회를 하게 되면서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작년 3월에 인수를 했던 데비니시 미국 법인의 인수 관련 비용으로 무형자산 상각비를 신규로 이제 계상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영업 비용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서 추정치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총 영업권을 600억을 인식을 했던 것을 이제 400억의 영업권과 상각 가능한 무형자산인 200억의 PPA로 재인식하게 되면서 요 200억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연간 20억 그리고 분기 5억 원씩 이렇게 추가로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지바이오의 펀더멘탈에는 큰 여파가 없는 겁니까? 예, 말씀드렸던 요 영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회계적인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인수를 했을 때 현금의 유출은 끝이 났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각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제외를 하면은 제가 추정했던 93억 대비해서 17억 정도의 상각액을 제외했을 때 105억으로 기존 추정치인 93억을 좀 더 상회한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통틀어서 걸쳐서 인식을 했어야 되는 상각비를 한 개 분기에 모두 인식을 했음에도 추정치 대비해서 크게 하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지바이오의 영업 체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아래쪽에 적혀있는 이 데비니시의 분기 영업이익 관련해서도요. 보통 이제 미국 같은 다른 나라에 있는 이런 개별 법인을 인수하게 된 경우에는 어쨌든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회사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인 요소들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업을 좀 정상화시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다시피 1분기는 3월 단독으로만 나와 있는 데이터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 한 30억 정도 하던 요 체력이 4분기 와서는 빠르게 이제 53억 정도로 빠르게 올라와 주는 모습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분기 흐름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한 분기 60억 정도 이익 체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인수가 된 직후에 리텐션 보너스로서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던 비용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분기 60억 이상의 영업 체력은 좀 충분히 갖췄다 그렇게 봐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측면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복관세, 대지 사육도소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트럼프발 관세가 본격화됐습니다. 관세 보복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한 보복관세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미미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예, 제가 미미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지바이오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료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첨가제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농가의 사육 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돼지가 됐든 소가 됐든 이 사료를 먹는 그 가축들의 머릿수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이지바이오가 인수한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 그 사료 첨가제를 만드는 원재료들은 미국 현지에서 공급을 받고 그리고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농가들도 미국 현지에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바이오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세의 영향은 미미하지만 실제로 이 돼지고기를 만들 수 있는 사육 두수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인 그런 관세 같은 것들이 역사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쳤나를 점검을 해보시면은 좀 좋은 파라미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과거에 이미 2017년에 트럼프 1기의 정답이 있습니다. 1기 때도 관련해서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국가들에게 관세를 진행을 했었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 돼지고기 수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 좀 주요한 국가입니다. 근데 차트 다 보시다시피 2018년에 멕시코가 이제 관세를 맞고 보복 관세를 강하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서 25% 정도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돼지고기를 활용을 한
가공육 같은 햄과 소시지 같은 그런 제품에도 별도의 HS 코드를 신설을 해서 15%의 관세를 매기는 등 굉장히 좀 진심으로 보복 관세를 시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출 금액 자체에 큰 변동은 없었고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이었고 동기간에 이제 미국 사육두수 같은 경우도 돼지 사육두수 같은 경우도 좀 급격하게 빠르게 증가해왔다는 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돼지고기라는 것 자체가 필수 소비재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관세로 네. 인해 가지고 타격을 크게 받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농가의 주인들 입장에서도 키우고 있는 이 돼지를 아무래도 이렇게 파는 것이 농가의 수익에 직결이 되는 것이지 돈가가 유의미하게 떨어지지 않는 다음에야 이걸 파는 게 더 손해를 보지 않는 다음에야 돼지를 뭐 죽여서 사육 두수를 낮추는 그런 행동은 또 없다고 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여드리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이 사육 두수를 가늠할 수 있는 돼지 농가의 전방 시장인 그 도축 업체들이나 가축 거래소 업체들에 대한 이 규제가 낮게 진행이 되면서 사육두수가 높게 증가를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아무래도 도축이라던가 뭐 이런 전방 산업 자체의 규제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들의 활동이 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런 활발하게 일어나는 활동에 맞춰서 사육두를 공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사육두수를 네. 늘린 측면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가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인 만큼 관세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격은 그 영향은 좀 미미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만나보도록 하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유럽 구제역에 따른 미국의 공급 능력 부과 기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 초였습니다. 독일이랑 헝가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큰 우려가 생겼었는데 이지바이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네. 유럽에서 구제역이 크게 일어나서 네. 갑자기 미국의 사육두수 공급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지바이오가 모든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질병과 관련해서는 사료 첨가제라던가 이런 농가들의 각국의 글로벌 공급 능력을 좀 확인해 보는 것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독일에서 올해 1월 달에 이제 구제역과 관련된 소식을 저희가 전달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월 7일쯤 해서 헝가리에서도 추가로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 독일과 헝가리에 이어가지고 그 북부 쪽으로 이게 북진을 하면서 좀 슬로바키아 쪽으로도 이 구제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체 돼지고기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급망을 타고 질병이 옮겨질 경우에는 유럽 내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스페인이나 폴란드 같은 그런 국가들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이 추이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한 연간 500만 톤 정도를 글로벌 시장에 공급을 하면서 축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지위가 확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동물 복지라던가 이런 채식 문화 확산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육두수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내려오면서 돼지고기 수출도 많이 줄어든 영향이 있고요. 그 빈 공간을 이제 미국이 좀 채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병 같은 케이스가 과거에도 좀 유의미하게 있었던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보시는 도표는 이제 중국에서 네. 미국의 돼지고기를 수입해서 사 먹었던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수출 금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좀 일정량 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가 있다가 2018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크게 발병을 하면서 중국 내수로 소비할 수 있는 이 돼지의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 수출을 하는 하물며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수출을 하는 이 수출액도 크게 증가한 이후에 향후에 이제 좀 감소하긴 했지만 과거 이제 히스토리 밴드를 초과하는 좀 수준으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유럽에서 이런 구제형 리스크가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질병과 관련된 추이가 많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좀 미국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지바이오에게 좀 수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를 끌어올려줄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을 짚어주셨는데 차트적인 분석과 함께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실적 짚어주셨잖아요. 또 이지바이오가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에 있어서도 좀 지난 모습들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개선된 모습을 네.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는 주주들의 기대를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이제 2024년 연간 배당이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2013년 연간 배당과 비교를 해봤을 때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전체 현금 배당을 기준으로는 한 60억 원 정도를 배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구조적으로 좀 확대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 이유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지주 모회사인 이지홀딩스가 있고 그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지주회사가 아닌 이제 자회사들의 배당 수익만을
주요 자금의 원천으로 하는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이지바이오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이 이지홀딩스가 이지바이오에게 대여를 해줬던 한 500억 원 정도의 차입금 자체를 이지바이오가 이번에 상환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자가 한 4.5% 정도 되는데 연간 200억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을 부담을 하던 것들이 빠지게 되면서 네. 이제 이자 수익으로 홀딩스 입장에서 이자 수익으로 수취하던 그 이자를 그 현금을 이제 배당 수익으로 좀 수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지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주가 향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